안녕하세요. 이른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제 또래 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시는데 제 이야기도 보내면 재미있을 것 같아 보내봅니다. 저만큼 인생이 박복한 여자도 없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은 자식인 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제 위로 하나 있는 오빠만 어와둥둥하며 키웠어요. 아이에게 하기에는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지만 제가 그에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면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호되게 혼을 냈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겨우 그까짓 걸로 눈물을 흘려? 그리고는 오빠를 품에 안고 아이고 우리 장남 씩씩하기도 하지 라며 저를 괴롭힌 오빠를 오히려 칭찬했어요. 평생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오니 가족에 대한 정은 진작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자는 굳이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부모님의 강력한 의견에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는 가지도 못하고 바로 미싱 일을 하며 돈을 벌어왔어요. 애초에 저 역시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서 학교에 가지 못한 건 괜찮았어요. 중학교 다니면서도 변변찮은 친구 하나 없이 늘 혼자 지냈었거든요. 고등학교 가봤자 그런 외로움이 똑같이 이어질 테니 제게 학교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빠르게 돈을 벌어온다면 부모님도 우리 딸 대단하네 라는 말을 한마디 정도는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홀대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몇 푼이라도 더 손에 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같은 미싱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쟤는 정말 독해 라면서 수군거리고 제게서 멀어지려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차피 원래 친구 같은 거 없는 인생이었으니 그리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돈을 벌어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셨죠. 여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장남을 위해서 돈 벌어오는 게 도리다. 저는 저희 집에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남인 오빠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어떠한 물건 정도에 지나지 않았죠. 미싱 공장에서 일하며 처음 봉급을 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봉투를 드렸을 때 칭찬을 바라는 저에게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내뱉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서야 저희 집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정말 속이 빈 채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았죠. 부모님은 제가 평소보다 돈을 조금 가져오면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돈이 적어? 넌 집안을 생각도 안 하니? 그러다 제가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오면 칭찬 한마디는커녕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라며 제가 이 정도 금액의 돈을 가져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으로 굴었어요. 그 짓을 몇 년간 이어오다가 저는 결국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미운하고나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가족과 떨어지고 정말 저 혼자 되었다는 생각에 몇 날 며칠을 눈물만 흘리며 보냈어요. 잠을 잘 때면 자꾸 꿈에 부모님과 오빠가 보였고 그 꿈 속에서 저는 사랑받는 막내딸로서 화기애애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너무 행복해하다가 문득 잠에서 깨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는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라는 차가운 현실에 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가 뜰 때까지 밤을 샌 적도 많습니다. 그때 병원을 다니진 않았지만 추측하기론 제게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제 한몫 건사하고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저도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날 사랑해주는 남편과 자식들, 그렇게 오손도손 살고 싶어. 하지만 그 흔한 연애는커녕 친구조차 없던 제게 갑자기 사귈 만한 남자를 만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진짜 그러다가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독거노인으로 늙어 죽을 지경이었죠. 불행 중 다행히도 그때 당시 제가 일하던 도배집 아주머니가 참 사람도 좋고 서글서글한 분이었는데 제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낸다는 걸 알고 언제나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배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내가 우리 은결씨 정말 좋은 여자니까 남자도 하나 없이 사는 게 안타까워서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시켜주는 거야. 도뱃집 아주머니가 선자리를 주선해준 덕분에 저는 26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선자리라는 걸 나가보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여자들이 늦게 결혼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노처녀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선자리에 나가면서도 남자 쪽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노처녀인데다 변변찮은 가족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를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저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돈 많고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살면서 한 번도 부족한 것 없이 자라온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선자리를 인생에서 그냥 한번 좋은 경험한 거라고 생각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남자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자꾸 저한테 또 만나자고 하고 진지하게 교제해보자고 하고 은경씨 제 이상형입니다. 꼭 은경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제가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멀쩡한 사람이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겨우 한두 번 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것에 있어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을 해봤어야 했는데 당시 저는 그저 그런 남자가 날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하나에만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내 팔자에 이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희는 금방 연인으로서 교제하게 되었고 한참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겨 예상보다 일찍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하면서도 이상했던 점이 하나 있긴 했어요. 만약 제가 저희 남편 씨 부모님이라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부유한 시댁과는 달리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친정가족이 살아있다고 해도 연을 끊었으니 사실상 천혜의 고아나 다름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자기들이랑 비슷한 형편을 갖고 있는 집안이랑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애가 생겨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결혼하겠다고 찾아뵈었을 때 정말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물론 다른 좋은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없진 않았겠죠. 그러나 남편과 살게 되면서 저는 남편이 절 한눈에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행동, 그리고 생각지 못한 애가 생겨서 온갖 멸시와 비난을 받을 걸 각오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 시부모님이 얼른 결혼해라. 우리가 빨리 식장 잡아주마. 라며 마치 제가 도망가기라도 할 것 마냥 서둘러서 결혼시키려는 시부모님 행동이 절대 좋은 의도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죠. 당신 이 반찬 어제도 내왔잖아. 대체 어느 집 가정주부가 같은 반찬을 이틀 영속으로 내놔? 앞서 말했듯이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남편은 자기 손으로 해본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시부모님 돈으로 용돈을 받으며 살았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사업을 해보겠답시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시부모님이 지원해준 돈까지 쫄딱 말아먹은 경험이 있었죠. 사귈 당시에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남편 역시 본인이 그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시부모님이 잘 사니까 남편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겠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그래서 설마 남편이 30이 훌쩍 넘는 나이까지 일 한 번 안 해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말이 가정부지 저는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바깥일까지 함께 신경 써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생활비로 쓰라고 남편에게 돈을 주긴 했지만 남편이 그 돈을 자기 혼자 다 써버리는 통에 저는 그 돈에 해왔던 도배를 이어오면서 생활비를 버는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낳은 자식들도 제가 다 돌봤습니다. 당신 집에 있으니까 나 일 나갔을 때 애들 좀 봐줘요. 제가 아무리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남편은 한 번도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환장하겠더라고요.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는 쉴 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어릴 때 중간중간에 깨고 칭얼거리는 통에 잠조차 제대로 못 잤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는데 남편은 돈 없으면 자기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돈 달라 그러고 매일같이 술 퍼마시고 다니면서 새벽 늦게 들어오고 그런 거를 몇 년을 보니까
아무리 저라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얘기라도 하려고 들면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하며 남편은 제게 손을 들어 올리려 했어요. 그 폭력성은 아이들에게도 이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혹여나 아이들이 남편에게 맞을까봐 서럽고 힘들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저 속으로 삭히기만 해야 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애들까지 힘들어져. 그러니까 내가 잘 버텨야 해. 정말 자식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혼한 지 한두 달 만에 이미 미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방긋방긋 웃으며 엄마를 부르는 자식들을 보면서 이 힘든 생활들을 견뎠어요. 제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망나니 같은 남편의 횡포로부터도 지켜주고 싶었고요.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억척스럽다, 독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끔씩 그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을 원한다는 게 너무 큰 꿈이었나. 왜 나는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제 삶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곤히 잠든 아이들을 보며 우울감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편과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한 때가 오고 말았죠.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젊었을 적엔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행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이혼에 대해 그리 좋지 않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으로부터 그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돈을 쓰고 다니고 심지어는 도박까지도 한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아무리 세상에 좋지 못한 편견을 갖고 저와 제 아이들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남자와는 꼭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러니 우리 이혼하자. 제가 이혼을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그건 악어의 눈물이었지만 당시 저는 매일같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남편이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해서 그게 진실되지 않은 눈물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죠. 그저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는 남편의 호소가 진심이라고 믿고서 기껏 먹은 이혼 결심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남편은 한두 달 바짝 정신을 차린 척 새 사람이 된 척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예전의 남편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집안일에는 하등 신경 쓰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않고 그 많은 시부모님 재산을 쏙쏙 빼먹으며 자기 좋을 것만 즐기는 한량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그래 조금 더 지나면 정신 차릴 거야 라며 남편이 흘린 눈물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남편이 진정으로 정신 차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날은 없었고요. 제게 있는 새 자식들이 다 커서 결혼할 때까지도요. 자식들이 제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부족한 형편에서 애들 하고 싶은 것만큼은 다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마음가짐처럼 되지 않는 날들이 많아 제 자신은 제가 참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 사랑하고 따르는 자식들 덕분에 몇십 년의 그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딜 수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의 결혼을 진행하고 몇 년 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결혼식장에 들어서는데 정말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아이들이 좋은 짝만 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도 있었지만 그간 고생하면서 3명의 자식을 키워온 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는 것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막내까지 분가하고 남편과 둘이서 사는데 순간 더 이상 이런 삶을 이어가야 할까라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왜 내가 저런 인간의 앞으로 남은 생까지 다 쏟아 부어가면서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여야지? 차라리 저한테만 나쁜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겐 좋은 아버지만 되었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제 남편은 한 번도 자식들 교육이나 그런 것에 있어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애초에 어릴 때 식사 챙겨주는 것조차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냉정하게 봐서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는 죽을 날이 더 가깝지만
얼마 안 남은 생이 남아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이 먹고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한 마리의 어여쁜 나비가 되어서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싶었어요. 봄날에는 꽃내음을 맡고 싶었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듣고 싶었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고 싶었습니다. 겨울엔 아무 생각 없이 한방눈을 보고도 싶었어요. 남들에게는 사소할지 모르는 소소한 행복들이 제 인생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행복들을 누워서 TV 보며 배나 끌고 있는 늙은 노인과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특히나 이제 자식들도 다 결혼을 했으니 이제 부모가 둘 중 하나가 없다고 해도 그리 큰 흠으로 남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에겐 여전히 자식들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만약 자식들이 저희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한평생 남편과 함께 살아갈 생각도 있었죠. 그러나 자식들에게 은근슬쩍 이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보니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럽게도 자식들은 전부 제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얼른 이혼하세요. 사실 전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이혼하시길 바랬어요. 그동안 어머니 혼자 저희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맞아요. 더 이상 어머니가 힘들어하며 아버지를 견딜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도 얼른 이혼하고 어머니 인생 사셔야죠. 자식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결혼해서 지가정 꾸렸으니까 더 이상 당신이랑 내가 같이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제게 손을 들더군요. 이제 빼먹을 시부모님 재산도 없고 남편도 늙어 꽤 힘이 없는데 자존심은 남아있는지 또 여자 타령을 하면서 말까지 함부로 하는 남편을 보며 이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드는 남편에게 또 나를 때린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참고로 우리 애들도 당신이 그동안 나 때리고 그런 거 다 알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다 내 편 되어준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리 쉽게 넘어갈 순 없을 거예요. 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은 진심으로 들렸는지 혼자 궁시렁궁시렁대며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을 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이제 자기가 강압적으로 이혼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한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편지를 한 통 써서 주더군요. 사랑하는 여보. 첫 줄부터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만 무슨 내용이 쓰여 있나 궁금하긴 해서 읽어보니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아마 며칠 동안 남편은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이혼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손해인지요.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혼했을 때 손해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한 남편이었지. 미안해요. 사실 마음속으론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데 내가 워낙 무뚝뚝한 성정이라 그런지 당신에게 느끼고는 있는데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커서 새로운 가족을 꾸릴 수 있었던 것에는 당신의 공이 너무 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고생할 동안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남은 생이나마 당신 곁에서 훌륭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 이런 날 한 번만 용서해준다면 절대로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해줄게. 제가 젊었을 때면 이 편지를 읽고서 정말 남편이 반성했구나라는 생각에 감동했을 겁니다. 실제로 젊은 적에도 이혼하려 했을 때 남편이 눈물을 보이며 사과를 한 덕에 제가 이혼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니까요. 그러나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사람에 대해 알 만큼 다 알고 특히나 오랜 기간 남편과 살아왔는데 남편이란 사람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딱 봐도 지금 이혼하자고 하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된 편지였어요. 이제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지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제가 순진하지도 않았고 이미 남편에 대해 알 거 다 아는 이상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편지를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침을 뱉었죠. 그런 사탕 발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편지 쓸 시간에 이혼 서류나 작성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했으면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든 아님 화를 내든 둘 중 하나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남편을 일주일 넘게 저를 쫓아다니며 자기가 미안하다고 정말 다신 안 그러겠다고 사정을 하더군요.
이미 이혼에 대해 확고한 결심을 갖춘 저로서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생각이 들 만큼이요. 제가 장 보고 들어오면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기도 했고, 그때 지어줬던 것과 같은 편지를 정말 매일 한 톤씩 써서 제게 주는데, 제가 만약 조금은 젊었더라면 저런 행동에 이 사람이 정말 이번엔 정신 차렸나 보다 하고 한 번 더 믿어줄 수도 있을 법했습니다. 계속 이런 남편의 행동을 보다가는 정말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어영부영 결혼 생활을 계속할 것 같아서 저는 결국 제가 먼저 이혼 서류를 작성한 뒤 남편에게 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당신 계속해서 이런 수작 부릴 시간에 빨리 이혼 서류 작성해서 달라니까요.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생각 없고 애들 도움받아서 내 인생 살아갈 거예요. 이미 나는 젊은 시절에 당신한테 기회를 한 번 줬는데 그걸 차버린 건 당신이에요. 남편은 저를 바보로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한번 넘어가줬다고 해서 그 방법이 또 먹힐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았는데, 정말 그 어떤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이제 이런 방법이 더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방금 전까지 글썽이던 눈물은 어디 가고 표독스러운 얼굴로 변해서는 이 방울망구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때리더군요. 혹시나 몰라서 핸드폰을 챙겨 남편이 있던 방에 들어왔던 저는 바로 112를 불러 경찰에 신고하고 자식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설마 제가 경찰에 자식들까지 다 부를 줄은 몰랐는지 어버버 하면서 어떻게든 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연락이 들어간 상황이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자식과 경찰들이 저희 집에 몰려왔죠. 자식들은 절 대신해서 경찰들에게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당해온 것을 이야기했고, 저는 경찰들의 보호 아래서 큰 아들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큰 아들 집에서 묵고 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며느리가 제가 있는 걸 아무렇지 않아 하고, 오히려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것들을 듣더니 원하시는 만큼 여기 있어도 된다며 편의를 많이 봐줘서 조금 마음 편히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며느리에게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창피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어진 물인데 체면이고 뭐고 남편과 이혼이 먼저였거든요. 남편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데 큰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자식들에게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뭐 내용은 너네가 자식이니 네 엄마 좀 말려달라 이런 건가 본데, 제 자식들은 오히려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랑도 영 끊고 정말 남은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싶은 거 아니면 저랑 이혼하라고요. 정말 생각해보면 제가 부모 복, 형제 복, 그리고 남편 복은 없어도 그만큼 자식 복은 두둑히 있는 모양입니다. 진짜 제 자식들 아니었으면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았을지요. 얼마 전에 큰아들이 만약에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소송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변호사 통해서 상담 받아보면 충분히 방법이 나올 거라고 저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줬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것은 많지만 소송까지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어찌됐던 제 남편이자 자식들 아버지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빨리 이혼하지 않으면 큰애들 도움을 받아서 소송까지 갈 테니 괜히 일 더 커지기 전에 순순히 합의 이혼으로 끝내자고 이야기를 남긴 상황이긴 해요. 바로 빨리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서 저도 이런 삶은 정산하고 앞으로 남은 생은 조금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제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있습니다. 주식을 한 것 같은데 방구석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그만두더니 1년째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어요.
생활비는 못 주겠다고 아주 당당히 말하더군요. 남이 들으면 얼마나 생활비를 잘 내왔던 것처럼 말하고 있네.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수록 더 재수없고 모질이가 되어가는데 이런 남편을 폐기 처분하는 곳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져다 버리고 싶네요. 저도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어요. 어차피 저도 직장생활 오랫동안 해왔던 거라 남편 생활비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지 않았었죠. 처음 겪은 일이 아니라서 기가 막혔지만 그러라고 했어요. 이제 자주 겪다 보니 즐겁기만 했습니다. 원래 또 이렇게 추잡스러운 말을 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혹시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있어도 절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병원 타령이길래 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하냐 물었더니 돈이 없으니 돈 아까워서 아파도 병원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남편 돈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새삼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로 사람을 질리게 하네요. 미리 말해주니 만일 몸이 아프거든 제 돈으로 알아서 병원으로 찾아가던지 치료를 하던지 맘대로 하고 자기한테는 눈꼽만큼이라도 말할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참 말하는 수준하며 생각하는 수준이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도 만일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요양하던지 하다가 조용히 죽겠다고 했습니다. 남이 들으면 싸우다가 어거지로 하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이없게도 맨정신에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받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생활비 면목으로 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해줬는데 그마저도 못 해주겠다는 말이었죠. 오히려 제가 제 돈을 생활비에 더 많이 쓴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시점이 제가 퇴직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던 때였네요. 사실 막상 일찌감치 퇴직을 하다 보니 여러모로 우울했는데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려고 계획도 했었어요. 아마 그런 절 보면서 돈도 못 벌면서 친구들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펑펑 돈을 쓸까 봐서 노심초사한 모양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당장 아파서 쓰러지는 날은 어김없이 아까운 자기 돈을 써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미리 말에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조금은 비정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똑같이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아프면 절대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겠으며 병간호는 물론이고 병원비도 대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 신용카드로 마트 가서 장 본 것이나 겨우 결제를 해주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쓴 것은 빼고 계산해서 입금해줬던 사람입니다. 하도 째째하게 결제해 줄 때마다 어찌나 말이 많던지 어떻게 남자로 태어나 저렇게 못났나 싶어서 저런 남자를 만나서 살아온 저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런 남자랑 이제껏 살아왔냐고요? 진즉 헤어질 것이지 왜 살았냐고요? 참 그게 말이 쉽지. 아주 여러 번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빌고 딱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돈을 물쓰듯 쓴다던가 하진 않았거든요. 단지 경제적으로 저를 많이 힘들게 한 부분은 있었던 거죠. 저보다 훨씬 월급도 적었던 남편은 자격지심 때문에 절대 급여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 철저하게 본인 수입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퇴직금 없냐고 물었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자기 퇴직금은 왜 물어보냐면서 감히 자기 퇴직금을 넘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 퇴직금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남편은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지나친 반응을 하는 거였어요. 약간 정신병적인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돈에 집착했습니다. 자기 옷은 사지 않고 살아요. 지금 입고 다니는 대부분의 옷들은 딸들이 사준 거예요. 쓰고 또 쓰고 다 떨어진 것도 못 입는다고 제가 버렸더니 그걸 버렸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던지 말도 못합니다. 입지도 못할 것을 모아놨다가 날 잡아서 바늘로 다 기워서 다시 입더라고요. 제가 보다 못해 사다 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입었습니다. 세상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청승 떨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속옷과 양말 빵꾸난 것을 기울 시간에 돈 한 푼 더 벌어오겠네요.
결혼 초에는 저에게 벤츠 사주겠다, 집안일은 일하는 아주머니를 들여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그러던 남자가 돋보기 안경 쓰고 앉아서 반을 꿰매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 이런 영감탱이 누가 모셔가나 고사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이후로 한 집에 살지만 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각종 공과비는 남편이 냈고 버리려고 했던 제 차는 폐차하려고 했는데 좀 쓸만하다며 남편이 자동차 세며 유지비를 자기 돈을 지출할 테니 달라고 해서 남편은 남편 차를 총 2대를 필요에 따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쓰던 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제 돈으로 해결합니다. 몇 푼 되지 않는데 제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지만 2 딸들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생활비가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식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서 장을 봤었는데 2주일에 한 번이나 3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딸들이 집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있는 덕분에 소비가 많이 줄었네요. 물론 남편 밥은 안 사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먹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상당히 편해졌고요. 제가 누구를 만나던 말던 간섭을 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죠. 거지 같은 남편이 제가 장을 봐온 라면이나 참치 1캔 그리고 통조림 등을 한 번씩 몰래 훔쳐먹곤 해도 그냥 봐줍니다. 적어도 나는 너랑 다른 부류니까 봐줍니다. 이 모질이야 어쩌다 주말에 딸들하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저는 한 집에 있는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남편을 애써 불러주면 예의 바르게도 안 먹는다 해줬습니다. 이제 한 상에서 밥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배고프면 주방에 나와서 우리가 먹다 남은 반찬을 쓸어 담고 후다닥 자기 방에 들어가서 후딱 먹고 빈 그릇을 설거지도 하지 않고 개수대에 던져놔도 그 정도는 눈 감아줍니다. 하도 불쌍한 티를 팍팍 내며 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딸들이 한 번씩 먹을 것을 사다가 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아빠를 불쌍히 생각하더라고요. 행색이 딱 봐도 거짓골에다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딸들의 동정심을 사기에 아주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딸들이 남편을 챙기는 눈치였어요. 밥도 사다 주고 빵꾸난 양말 신지 말라고 양말도 사다 주고 했습니다. 요즘 80대인 시어머님께서 자주 편찮으셔서 병원 출입이 잦은 관계로 병원비가 꽤 나왔었어요. 거기에다가 건강이 나빠지신 아버님께서 병원 출입을 하시게 되니까 병원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병원비를 똑같이 나눠서 십시일반 내자고 했어요. 그러자 제가 남편에게 직접 말하라고 했더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왜 따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한 번도 생활비 받아 써본 적이 없었는데 병원비 낼 돈이 있겠냐. 애들 아빠한테 직접 말해서 병원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돈 얘기는 없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 한 번도 주지 않고 공짜로 살아온 걸 눈치챘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저한테서 병원비를 뜯어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남편이 내가 퇴직한 뒤론 단 한 푼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혹시라도 애들 아빠가 병원에 갈 일이 있더라도 병원비며 병간호를 일절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절대 믿지 못할 말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건 말건 사실이니 끊어달라고 했는데 퇴직했으니 돈이 없으면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2분 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돌아가며 병간호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말에 토를 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병간호든 병원 출입이든 지간에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거기에 동의했으니 시부모라 한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놀고 자빠져 있는 아들 놔두고 왜 며느리인 내가 병간호를 하냐고 했어요. 저는 생활비 벌러 다녀야 해서 바쁘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능한 남편 때문에 생활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는 시누이가 정말 웃겼는데 다른 일로는 남편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면서 유독 병원비 얘기나 병간호를 옳게 얘기하다니 정말 얄미웠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병문안은 가야 하니 주말에 간 건 말고는 병원에 일절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2분 다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병간호가 벅차다면서 남편은 자기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서인지 자기 부모님의 병간호를 부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양쪽 부모님을 병간호하기엔 시누이와 남편이 너무 힘이 들기도 했고 시누이가 힘들다면서 우는 소리 하면서 올케가 와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맘대로 자기가 했던 말을 철회하려 한다고 했어요. 저는 한 번 간 버스는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거라며 단번에 거절했죠. 제가 미쳤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제가 받아줍니까? 좀팽이 같은 남편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도 없이 철회한다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군요. 시누이와 남편은 두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병간호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점차 회복해가는 것 같았으나 아버님은 점점 나빠지셨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던 남편은 겁이 덜컥 난 모양이더라고요. 병간호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을 후회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된다면서 금식도 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드러눕기 일쑤였어요. 두 딸들이 걱정하면서 병원을 가자고 했는데도 소화제만 먹고 버티더군요. 한 집에 살면서도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 조금 되긴 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버려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안 되겠는지 병원에 혼자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신우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암이라면서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직접 말 못하고 신우를 통해서 전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우가 울면서 전화로 구구절절하게 말하는데 슬프게도 들렸어요. 오래 못 살 것 같다고요. 그러니 올케가 오빠 데리고 병원을 다녀오라고요. 내가 미쳤니? 가고 싶으면 혼자 가래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병에 걸리면 산속에 가서 몸보신 하다가 혼자 조용히 죽는다고 했으니까 병원에 안 갈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통사정을 하더군요.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했더니 살고 싶다고 수술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한 집에서 얼굴 마주쳐도 모른 척 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갖은 불쌍한 표정 다 지었지만 저에겐 어림도 없었죠. 안 되겠는지 저에게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후회한다면서 자기 병간호로 부탁했습니다. 아쉬울 때만 손을 내미는 남편, 정남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세상 하늘이 무너진 듯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참 안 됐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죽을 용기는 안 나나 보네. 병원에 가서 수술 잘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 저는 끝까지 남편 병간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에게 저 지독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독하게 말한 건 너희였던 거 잊지 마. 난 네가 했던 말에 동의했는데 무슨 불만이야. 어이없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파 죽던지 말던지 자기 알아서 할 소간이네요. 함부로 말을 짓거리더니 자기 발등을 찍는 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식까지 낳고 산 것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DNA가 그대로 자식에게 유전될 텐데 아들이 아니라 그나마 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암 투병하다가 못 견디게 되면 알아서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서 조용히 요양하다가 죽는지 두고 볼 참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된 30대 초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제게 생겼네요. 곧 제 신랑의 생일이어서 제가 신랑한테 생일 먹고 싶은 거 있느냐고 물었고 하는 말이 자기가 해준 음식은 다 먹을 거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하고 첫 생일이다 보니 미역국을 아주 맛있게 끓여줄 거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 신랑 하는 말이 그 전에 남편의 여사친인 애인의 집에 들러서 미역국 좀 얻어먹고 올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순간 뭐? 누구? A집? 왜? 자기가 왜 그 집에서 미역국을 얻어먹어? 그것도 유부녀 집에서?
방금 말한 신랑 여자인 친구는 서로 대학 동창이고 친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런 친구가 있다고 존재 정도는 알고 있었고 연애할 당시에는 제 앞에서 그 여자인 친구와 연락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또 모르죠. 제가 없을 때 연락하고 지냈을지. 그 여자인 친구는 심지어 유부녀입니다. 저희보다 결혼은 더 빨리 했고 아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키도 크고 상당한 미인형이었고요. 대학교 때 꽤 인기 많을 타입처럼 보였습니다. 한데 신랑이 대뜸 그 집 가서 미역국을 얻어먹고 온다는데 어느 여자가 어이없어 하지 않겠나요? 진정하고 다시 물었죠. 내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아니면 좋은 소리 안 나갈 거라고. 그랬더니 저와 결혼 전부터 그 여자인 친구와 약속을 한 게 있답니다. 술자리에서 생일 이야기 나오다가 서로 생일 당일에 미역국을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 하면서 언젠가 우리끼리 각자 서로에게 생일 미역국 끓여주자고. 그게 지금이라고 하네요. 그 전에 뭐하고 게다가 둘 다 기혼자들 입장인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자기가 지금 솔로냐고.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야. 그 여자도 유부녀고 상식적으로 미친 소리라고 생각이 안 되냐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라고. 그 여자인 친구 남편은 며칠 출장을 가서 마침 신랑 생일인 거 알고 미역국 먹으러 오라고 했고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 잘 설명하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 여자도 미친 거지요. 헌데 제가 미치겠습니다. 뭘 설명을 하라고 했을까요? 신랑 말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거고 그냥 가서 미역국만 먹고 바로 올 것이다. 네가 이상하게 오해하는 거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없으니 과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상이 불순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라네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인 친구 신랑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마 여자인 친구가 잘 설명했을 거라고 나보다 더 멋진 남자라 들었기에 아마 허락했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전 그냥 그 순간 영화 베테랑의 유아인으로 빙의된 줄 알았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한 5분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길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남들한테 물어보자 그게 상식적인 행동인지 아닌지. 내가 싫다는데도 그 집에 가는 순간 끝인 줄 알라고 엄포했죠. 신랑은 자기 만나기 전부터 약속한 거라고 미역국만 먹고 오겠다는데 왜 이리 말이 안 통하느냐고. 제가 일단 판에 올려보겠다. 제 3자 이야기 들어보자니까 거긴 다 여자들이라 자기 편만 들걸? 그래도 올려보라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이 글을 같이 볼 겁니다. 누구누구 편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지적과 질책을 부탁합니다. 제가 과장하고 유난 떤 거면 신랑한테 사과하겠지만 신랑이 틀린 거라면 글쎄요. 지금도 너무 답답하고 실망한 상태라 같이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랑은 이런 걸로 이혼 이야기 나오느냐고 어처구니 없어 하겠지만 말이죠. 후기. 이틀이나 지났는데 많은 분이 댓글을 주셨네요. 글을 쓰고 난 뒤 거의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아서요. 어제 월차까지 쓰고 그냥 베란다 밖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신랑놈 생일인데 참 생일날 큰일 치르게 생겼네요. 신랑과 댓글은 신랑 퇴근 후 아까 같이 다 보았습니다. 역시나가 역시인 것 같아요. 댓글들 보더니 자기처럼 너무 과장된 여자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내가 가서 어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만나기 전부터 지켜야 할 첫 번째 약속이었고 지금이 그때이고 점심에 잠깐 가서 먹고 저녁에 자기랑 밥 먹고 미역국도 먹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바람을 펴니 어쨌니 하더군요. 그 순간 전 너무 속이 터질 것 같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한없이 흐르더군요. 그냥 욕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그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냐고. 우리가 연인 사이도 아니고 평생 같이 살 법적인 부부라고. 그게 가당키나 하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니까 내가 가서 무슨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유난이냐고. 그래서 제가 댓글 말씀처럼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그 여자 전화번호 줘봐. 내가 직접 제정신으로 미역국 먹으러 오라고 한 것인지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신랑 반응에 더욱더 기가 막히더군요. 펄쩍 뛰더군요. 자기가 미쳤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편하게 만들려고 해? 하길래 제가 넌 당당하다며 지금 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대놓고나 바람 피련다 이해해라는 식인데 그리 당당하면 그 여자도 뭐가 불편하겠느냐고. 신랑은 한숨만 쉬고 그렇게 5분 동안 말없이 있다가 제가 진정하고 꼭 가서 미역국 먹어야겠냐고 꼭 그래야겠냐고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하냐니까
본인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약속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미친놈, 대놓고 욕은 못했네요. 욕을 시원하게 하고 싶지만 신랑은 평생 욕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형제도 없는 외아들로 크다 보니 집에서 오냐오냐 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더라고요. 웃긴 게 뭐인지 아시나요? 연애할 땐 외아들 티도 없었고 성격상 큰 말썽도 없었습니다. 신랑 자체가 굉장히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버리는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도 없었죠. 하지만 달리 말하면 완전체 같네요. 제가 그래서 너 완전체에다가 공감 능력 심하게 떨어지는 애 같다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 나쁘게 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인도 정상이고 그 여자인 친구도 정상이고 너도 정상이고 네가 조금 예민한 것 같다고. 아,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더군요. 전 더는 말하기 싫다고 했고 신랑놈은 잠이 오는지 자러 가버렸고 저는 또 잠을 못 자고 날을 새서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신랑놈도 일어났길래 일단 난 이 글을 쓸 테니 그 밑에다가 하고 싶은 말 적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엔 당분간 너랑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이 글을 쓴과 동시에 전 내일 친정으로 갈 것입니다. 확실한 결과 나오기 전까지 친정과 시댁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댁에서는 왠지 팔이 안으로 굽을 것 같기도 해요. 평생을 내 품에 오냐오냐 키운 새끼인데 내 새끼가 그럴 일 없다 하거나 그건 네가 이해하라고 하실 분들이거든요. 일단 전 여기까지 적을 테니 신랑 보고 제 입장 적으라 할 테니 전 빠지겠습니다. 이 다음에 글 쓸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마 갈라서고 난 뒤 후기 정도는 올릴 수도 있겠네요. 신랑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 글을 쓴 부인의 신랑 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이 난리인 거 보니 부인은 잠을 못 잔 것 같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네요. 제 행동이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요? 다들 저한테 나무라 하시지만 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바람을 피우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 성별만 여자지 남자로 치면 진짜 불알 친구 같은 사이인 친구 집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너무너무 친한 친구 집에 밥 한 끼 먹으러 놀러 가는 것 뿐입니다. 약속은 점심이었고 부인이랑 저녁 먹기로 한 거고요. 여자인 친구도 본인 남편한테 오늘 우리 친한 친구 초대해서 밥 먹기로 했다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될 것도 없는데 우리 부인이 저리 나오니 답답하네요. 결혼 전과 후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거든요. 정말 제가 살면서 그 여자인 친구는 가장 친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이고 부인 만나기 전부터 많은 의지가 되었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사실 미역국이 그까짓 게 뭐라고 팍팍 우기시면서까지 제가 거기에 가겠다고 하겠나요? 여러분은 너무 미역국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부인 만나기 전부터 한 약속이고 댓글분들처럼 부부 동반으로 먹을까라고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여자인 친구 남편은 장기간 출장을 갔다길래 나중에 그분 계실 때 식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혼자 다녀오겠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냥 친구 집이요, 친구 집. 너무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냥 밥만 먹고 오겠다는 것이고 무슨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설마 이게 바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댓글분들 대부분 사상이 불순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말이죠, 그 여자인 친구하고 무인도에 단둘이 있더라도 아무런 일이 안 생길 거라 자부할 정도로 완전 성별 상관없이 친한 사이입니다.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래도 반박하신다면 진짜 여러분들께서 생각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부인은 이런 걸로 자꾸 이혼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혼할 정도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아, 이혼 소송? 소송 걸 만한 사유가 뭔가요? 없잖아요. 전 제 부인을 사랑해요. 이혼할 생각도 없고 제 부인 설득해서 잘 살 겁니다. 몇몇 분들이 그 여자인 친구를 네가 좋아하니 뭔가 호감이 있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적 없었거든요. 지금 바로 위에 부인 입장에서 쓴 글 보니 전 저대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저렇게까지 힘들어해야 하나? 좋게 생각하면 될 것을 성격이 좀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댓글분들 중에 부인도 친한 남자인 친구 있으면 저 없을 때 집에 초대해서 오붓하게 식사하고 그래라던데 전 상관이 없습니다. 부인도 그 사람과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라면 집에서 단둘이 밥을 먹는 것쯤이야 괜찮죠. 저 생각보다 멋진 남자예요. 물론 몰래 둘이서 술을 먹는 건 좀 그렇고요. 다음에 그 여자인 친구 부부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부인에 대한 걸 오해를 풀고 싶네요. 여러분 좀 긍정적이게 살아요. 댓글을 봐도 좀 모두가 다 사상 불순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후기 2. 그 이후 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다른 이야기지만 성격 자체가 저는 뭔가를 결정할 때 이것저것 재는 게 싫어서 바로 결정해버리는 스타일이고 말투도 좀 단아까 형식처럼 딱딱하기도 하고 신랑놈은 여성스러운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세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성격이었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서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까 결심했던 것이고 그 성격이 배우자일 때는 엄청난 단점으로 돌아올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네요. 그동안 매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은 그날 신랑놈은 그 여자인 친구 집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친정에 있을 때 며칠 후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저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가 저거였습니다. 일단 지 입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믿을 수가 있어야죠. 왜 안 갔느냐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까지 정색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가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부인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끝까지 바락바락 갈 생각을 했냐니까 결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가장 친한 친구와 약속한 걸 이번에 받아보고 싶었고 본인이 바람피러 가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와, 전 그 한마디에 그날 화남이 다시 올라오더군요. 제가 그래서 결국 지금 내 주장은 이해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겠네 하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걸 알았기에 같은 상황을 안 만들 거라는데 제가 이미 넌 지금도 이해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생각 개념 자체는 변함없을 것 같다. 이런 놈이었다는 걸 미처 몰랐던 나 같은 애도 바보고 애 없을 때 그 정도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놈의 레퍼토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또 시전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냐니 너 내 성격 잘 알겠네. 그럼 더 쌍욕을 날려줘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정말 잘못했고 안 그러겠다며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들을 던지길래 그만하자 제발. 난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다. 넌 그 여자인 친구 이혼시켜서 같이 잘 살아보든가 합의 이혼이고 나발이고 그냥 법정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참고로 집은 서로 반반한 상태이고 양가 도움받은 건 없습니다. 신랑은 차가 없어서 제가 몰던 SUV로 같이 탔고요. 주로 신랑이 출퇴근용으로 자주 쓰곤 했습니다. 집은 팔든가 해서 반반으로 나누면 되겠고 차는 제가 친정 가면서 몰고 갔고요. 그런데 그 통화한 날 통화 끝나고 전 그 상황에 어찌 그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놀란 게 제 차에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 둘 다 확인해보면 그 여자 집 주소나 위치 같은 거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힘이 솟더군요. 후다닥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안에 있던 메모리는 대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용량 관계상 지금부터 4일 전까지만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이후 영상들은 다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최근 도착지 위주로 여러가지 도착 지명들이 나왔고 약 3개 정도 주소가 적힌 목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중 주소 1개가 이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3개 중 2개 주소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있는 지도 보니 일반 상가였고 나머지 1개 주소는 지도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아파트 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슨 아파트인지 몇 동까지인지는 주소에 나왔는데 몇 호인지는 알 길이 없었기에 찾아간다 한들 누구한테 물어보나 싶었고 이름도 모르는데 대뜸 경비실 가서 인상착의 말하면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괜히 내비게이션만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내비게이션 맨 위 가운데 보면 최근 도착 지점과 등록된 지점이 나오는데 등록된 지점을 선택했더니 이 신랑놈이 아주 친절하게 그 주소를 등록까지 해놓고 등록명을 보통 우리 집이나 처가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는데 그 주소만 예를 들어 1002호 딱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당장 찾아가는 건 예의가 아닌 줄 알았으나 시간상 저녁 7시쯤이었거든요. 무작정 내비 찍고 찾아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지요. 해당 호수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정말 남편이란 사람은 출장을 갔는지 여자 목소리만 들렸고 누구세요? 라고 들렸습니다. 누구 부인입니다 했더니 굉장히 놀랐는지 한 20초 정도 대답을 안 하길래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그쪽과 싸우자고 온 건 아니니 대화를 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돌아가 주시면 좋겠다길래 제가 무슨 말 할지 감이 오시나 봐요. 그쪽도 찔리는 게 없다면 이렇게 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뭔가 잘못한 거 아니까 이렇게 나오시느냐 했더니 그만하시고 그냥 돌아가 주세요 라고 반복만 합니다.
어이가 없고 슬슬 짜증이 밀려오더군요. 제가 그럼 더 큰 소리로 말해드릴까요? 여기 사는 여자가 결혼한 딴 남자 데리고 와서 미역국 먹이려고 한다고 온 동네 방네 떠들어 볼까요 했더니 그제서야 문을 열고 나오면서 진짜 왜 그러시냐고. 저는 뭐가 왜 그러냐고, 진짜 몰라서 되묻는 거냐고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떠들까요 하니 일단 들어오라고 합니다. 일단 전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온 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신랑이랑 이미 이혼 생각하고 온 것이고 신랑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한 번 더 들었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쪽 이야기도 듣고 싶었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말을 내뱉고 행동하시려고 했냐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서 전 답이 나왔다 생각했죠. 아, 그놈이나 이 여자나 끼리끼리구나 하고 전 그 상황에서 실소를 터뜨렸고 유부녀가 유부남을, 그것도 생일 부인이 멀쩡히 있는데 오라고 해서 미역국을 끓여주겠다?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냐니까 본인은 분명히 말했다고, 나는 우리 남편이 친한 친구가 우리 집 와서 밥 한 끼 먹는다고 말을 했고 허락도 받았으니 너도 네 부인한테 한번 말해봐라. 그냥 툭 던지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잘 설명하라고. 에휴, 그냥 애허였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냐고, 대한민국 어느 여자가 그걸 허락해줄 것 같느냐고, 무슨 사춘기 애들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큰 성인이 아무렇지 않게 애들처럼 던질 수 있는 말이냐고 했더니 네, 그래서 그 친구 부인이 싫다 하면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길래 더 이상 대화할 필요성은 전 더는 못 느껴서 이리 되었든 저리 되었든 그쪽과 신랑 때문에 전 이혼을 이미 결심했고 신랑놈 데리고 살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밤에 실례가 많았다며 일어섰고 돌아서기 전에 제가 말하길 그쪽도 남편한테 허락 맡았다고 한 거 사실이냐니까 맞다고 확인시켜 드릴 수 있다길래 그럴 필요는 없고 하나만 더 물어보자며 남편은 그 친한 친구가 남자인 것도 아냐니까 머뭇거리더니 알 거랍니다. 2번 고민 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란 말과 함께 제가 초인종 누를 때부터 좀 시끄러웠는지 양쪽 거주자분들께서 무슨 일인지 나오셨더군요. 처음 보는 여자가 문 밖에서 심각한 얼굴로 나오니 무슨 일인가 하며 한 아주머니가 아까 미역국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묻길래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고 전 그냥 차 타고 친정으로 다시 갔습니다. 밤 11시쯤에 신랑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너 미쳤느냐고, 거길 어디라고 찾아갔느냐고, 어떻게 알고 찾아간 거냐니까 제가 그게 중요하냐? 너나 그 여자나 똑같다고. 지금 이 순간부로 네가 전화하는 건 다 차단할 거고 찾아오면 문도 안 열어주겠지만 심할 경우 경찰도 부를 거라고. 그 이후엔 법정에서 보자 이 한심한 놈아 라고 말했고 다음날 저는 친정 부모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했고 부모님께서 특히 아버지께서 한숨을 수십 번을 쉬시며 아무 말도 없으셨고 웬만한 일 같으면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겠는데 너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판국에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다라고 해야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죄송스러워 전 고개 숙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로 신랑놈은 한 번도 연락이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딱 이틀 후에 그동안 잠잠하던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왔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한 바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고 시아버지는 이야기 다 들었다고, 아들이 많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잘해볼 생각 없느냐고, 아들 대신해서 이 아버지가 용서를 빈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실 필요도 없고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딸처럼 예뻐해 주신 건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옆에 시어머니도 계셨는지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주 또렷하게 1% 정도 남아있던 정도 떨어질 말을 찰싹 날려주더라고요. 그것도 신랑놈이랑 똑같은 소리. 바람 핀 것도 아니고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진짜 유난인 걸로 이 사다를 만드냐고. 아버님은 굉장히 당황했는지 이 옆인 내가 미쳤나? 조용히 안 해? 하셨고 어머님은 계속 주절주절 하시더라고요.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별것도 아닌 걸로 이혼한다고 저 난리냐고, 옛날 같으면 다 이혼했겠다고, 여자 끼고 노래방에서 술을 먹었거나 업소를 갔느냐고, 넌 평생 노처녀로 살 팔자라며 아주 악담을 퍼붓길래 그냥 뚝 끊으려고 했더니 아버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면 끊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그리고 어제 들은 거지만 신랑놈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 알게 되었고요. 저랑 잘 알던 신랑 지인이 연락 오기를 그 여자인 친구 집도 이혼하게 된 것 같다네요.
여사친 남편이 출장을 다녀올 때 그때 같은 층에 살던 아주머니가 집에 무슨 일 있느냐며 미역국은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남편분은 부인 친구 생일이라 친구랑 여기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거로 알고 있다 했나 봅니다. 헌데 그날 집에 친구 아닌 것 같은 여자가 찾아와서 한바탕 큰 소리가 났었다 했고, 남편분은 결국 그 여자인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 친구라는 게 남자란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었고, 그 이후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겠죠. 이게 불과 보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사실 여기 글 올릴 때만 해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6년 연애 후 결혼 6개월. 이제서야 저런 놈이란 걸 알았다는 게 너무 한심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네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어떻게 그 사람 마음 바닥까지 훑어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제일 좋은 황금 같은 시간을 결국 마무리는 마음의 구멍으로 남아버린 게 힘드네요. 어이, 채땡땡씨, 안산에 사는 채땡땡씨, 30살 넘게 처먹고 뭐하는 짓이니? 6년 동안 연애하면서 진심이든 거짓이든 너의 달콤한 말들과 예의와 배려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들, 지금 보니 다 가식처럼 느껴지는구나. 결혼 6개월 만에 너의 그 가식을 빨리 알아서 천만다행이면서도 왜 6년씩이나 널 만났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짜증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네. 네가 이 글을 보겠냐마는 볼 수도 있을 것 같네. 여튼 그 여자인 친구와 둘이 곧 이혼도 하겠다. 붙어먹든 살든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정신 차리고 살아라. 최종 후기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저런 글을 썼던가요? 지금 읽어보니 지난 일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제 글재주가 너무 없음에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그 뒤로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사건에만 몰입해서 이곳을 아예 찾지를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마음도 한결 편해졌고 왠지 이곳의 결론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알려드리는 것 같아 관심 가져주셨던 분들도 다 안 계실 것 같지만요. 그 뒤에 저는 이 두 사람이 진짜 연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뻔뻔하죠? 정말. 특히 이 여자가 전 남편을 많이 좋아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친정으로 가면서 남편이랑 같이 쓰는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 거기에 카톡 PC가 자동 로그인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데 보고 싶지 않은 마음과 궁금한 마음이 공존하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카톡에서 둘이 주고받은 내용은 정말 무슨 설레이면서 썸 타는 연인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사건 날인 전 남편 생일 일주일 전 둘이 술을 마셨고 그 술을 마시면서 둘이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카톡에서 이야기하기를 어제 내가 한 고백과 한 행동을 잊어달라면서 오랫동안 널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결혼해도 쉽게 잊지 못하는 내가 참 바보 같다. 다시 우리 예전처럼 친구로 잘 지내자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전 남편도 이 여자의 마음을 알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긋지 않고 더 들이댔다는 모습에 정말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카톡 대화는 저를 도와주는 신의 한 수였네요. 이혼 소송 증거 자료로 충분한 자료가 되었고 블랙박스 자료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승소하고 위자료까지 받으면서 기나긴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건 그 여자는 아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 남편을 계속 만나는 것 같고 승소한 것은 기쁘지만 저 혼자 결혼 생활이 망가지는 게 곱씹을수록 억울해서 그 여자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그대로 증거자료와 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제가 누군지 모르게 보냈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 후로 얼마 뒤 그 여자 소식을 들었는데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 가정도 파탄을 내야 제 한이 풀릴 것만 같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셨던 분들이 후기가 많이 궁금하시다고 하여 늦게나마 글을 쓰게 되었네요.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